현충일 월광 카바레 밀수 사건, 박정희 대통령 밀수와의 전쟁 선포. 특공대 밀수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65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4시 30분께였다. 당시 부산항 해군정보기관의 전용부두 앞도로 지금의 중구 중앙동 수미르공원 인근에서 건장한 청년 서너 명이 물건 꾸러미를 군용 지프에 싣고 있는 것을 영도경찰서 연안초소 김만수 순경이 발견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견했지만 김순경은 직감적으로 밀수품이라는 걸 알고 인근 역전파출소로 달려갔다.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러 간 것이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군용 트럭 한 대가 더 늘어나 있었다. 김순경이 꾸러미를 헤집으려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마침 그때 역전파출소 순경과 방범대원 여러 명이 동시에 도착했고 어느새 헌병 2명까지 가세해서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부산을 떨었다. 이 급박했던 상황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김순경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른 다음날 신문지상에서 크게 벌어졌다. 이 새벽의 난투극은 월광 카바레 앞 밀수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대서특필됐는데 문제는 밀수 검거자가 부산지구 K연병대 소속 Y중사 등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순경은 헌병들이 밀수범을 검거할 때 나타나서 화주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돼 있었다. 김순경은 기사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억울함을 상부에 호소하면서 군수사요원이 개입된 사건이니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부산지검 이창호 검사에게 맡겨졌고 밀수품은 일본제 여자 주름치마 95장 외 5종, 당시 시가 500만원이었다. 화주는 5.16 직후 밀수 혐의로 검거됐다가 1년여 전에 대사면으로 풀려난 왕년의 밀수꾼 H였다. 그는 폭력배를 양육책, 현역 군인을 운반책, 전현직 경찰을 보관책으로 두는 등 권력기관을 개입시킨 대규모 밀수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지 13일 만인 6월 19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을 폭행한 밀수범과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라는 특별 지시가 떨어졌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자를 추모해야 하는 현충일에 그것도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즉시 군, 검찰, 경찰, 세관 소속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전국 22개 지역의 지구반을 거느린 합동수사반이 발족했고 초대반장엔 서주현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로써 특공대 밀수와 기타 강력 밀수 사범 단속을 위한 밀수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대통령의 친필로 된 신임장에는 위 사람은 대통령인 내가 직접 신임하는 자로서 육해 공군은 물론 모든 수사기관은 위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선명했다. 마치 암행어사 마패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합동수사반장에게 위임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부산지역 밀수배들은 아예 꼬리를 감추거나 아니면 통영, 마산, 여수 등지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남해안은 악랄한 이들 조직과의 일전을 앞두고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어 갔고 승리를 위해서는 밀수선의 총부리를 겨누어야만 했다. 밀수, 밀항수단, 나이롱 선언. 천재 화가 이중섭은 왜 선언이 됐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콘돔을 꼽았다. 양의 내장이나 염소 방광을 이용한 콘돔을 쓰다가 곰으로 된 콘돔이 발명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20세기에 와서는 나일론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비단보다 질기고 면보다 가벼우면서 신축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적의 상품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흡수성과 통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래서 나일론이란 말은 가짜 또는 싸구려의 대명사가 되어 여기저기 직업군에 붙여 쓰는 하나의 속어가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나일론보다는 나이롱이 더 낯익게 들린다. 나이롱 환자, 나이롱 박사, 나이롱 신자 같은 말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일까? 외래어 표기법상 나일론으로 적어야 하는데 이들 제품이 나이롱으로 통하는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었다. 더욱 흥미를 끈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들 나일론 양말이나 나일론 복지를 밀수선에 싣고 부지런히 나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롱 선원이었다. 통상 우리가 외국을 드나드는 외항선을 타려면 선원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이나 심사를 받아 여권 기능을 하는 선원 수첩을 교부받고 선박회사와 고용계약을 맺는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선원 수첩을 발급받아 선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나이롱 선원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업으로서가 아니라 밀수나 밀항 또는 유람을 위해 외항선에 올랐다. 이러한 나이롱 선원 무리 속에 천재화가 이중섭과 시인 박인환도 끼어 있었다면 놀랄 것이다. 이중섭은 1953년 7월 대한해운공사로부터 어렵사리 선원증을 구해 도쿄로 보낸 일본인 처와 두 아들을 상봉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배편이 여의치 않자 인근 통영으로 가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8선호선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히로시마 옆 작은 우즈나 어항에서 마중 나온 가족과 1년 만에 상봉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인 박인환도 미국 여행을 한답시고 사무장이란 직책으로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나이롱 선원이 됐다. 이런 목적으로만 나이롱 선원이 됐다면 무슨 걱정을 할까만 대부분은 밀수꾼 앞잡이로서 배를 탔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특히 1960년대 대마도를 거점으로 하는 해상특공대 밀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나이롱 선원의 인기는 더욱 높았다. 그 당시는 폭력배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이롱 선원 행세를 하면서 맘대로 배를 오르내리고 밀수 비호 세력으로 군림했다.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1965년 7월 특공대 밀수의 근원 중 하나인 나이롱 선원에 대한 일제 손질을 가했다. 그때 선원 수첩을 불법으로 발급해준 민원창구가 1차로 된서리를 맞았다. 이어서 그해 9월 교통부에서는 총 300톤 미만의 외항선에 한해 단돈 1만원 현재 약 100만원 어치의 밀수를 했거나 정당한 보수를 내지 않는 선원 나이롱 선원을 태웠을 때는 무조건 외국 취항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강경 조치에 대해 당시 해운업계는 해운업 육성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이 컸지만 밀수 근절이라는 시대 흐름 앞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으로 이자하라 특공대 밀수와의 전쟁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